실효적인 3당 체제로 나하고 다르면 틀린 거 그리고 적이고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싸움에 몰두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좋은 정치 시민네 TV 시민참견 손문선입니다.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이면 총선인데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 답답하죠. 나라와 국민들이 힘든데 정치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막말 등 극단적 대립으로 정치 혐오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권태용 전 정의당 사무총장을 모시고 한국 정치 현실, 정치 지형의 변화, 선거제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정치나 정당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지 근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정의당 원으로 지금 이 정치가 좀 크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앞장에 좀 서달라 해서 네. 계속 정의당에 대해서 좀 큰 변화, 이 틀을 바꾸는 정치 변화에 좀 앞장 서줄 것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좀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년 총선을 계기로 해서 현재의 이 적대적인 양당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3개 이상 되는 실효적인 3당 체제로 좀 바뀌지 않으면 정치가 바뀌기 어렵겠다.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숙제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생각을 좀 크게 열고, 이런 큰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런 숙제들을 풀어나가는 정치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 고민을 함께 머리 맞대고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절박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당의 여러 정치인들을 좀 만나고 있고요. 좀 정치의 판이 좀 바뀔 수 있는 고민을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한국 정치를 보면 막말도 심하고 어쨌든 옛날부터 양당 극단 정치 대립구도가 심하잖아요. 네. 상대방을 하고 싸워서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인데 네. 왜 이런 정치가 고착화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역사적인 그런 맥락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그 정치 제도의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식민지, 냉전, 군사독재, 민주화 좀 이러한 오랜 시간을 거쳐오다 보니까 이 선악, 이 이분법이 아직도 좀 훨씬 지배적인 이 사고의 형태인 것 같아요. 옳으냐 그르냐 이러다 보니까 적 아니면 동지, 나하고 다르면 틀린 거, 적이고. 그리고 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좀 이 철학적으로 되게 좀 다양한 이러한 접근법,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 토론을 해서 보다 나은 걸 찾아가는 그러한 어떤 접근법,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도 낯설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 정치가 좀 바뀌려면 지금의 적대적 양당 제도가 좀 바뀌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선거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국회의원들은 이제 300석 중에 253석을 소선거구제 뽑는데,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되고 한 표라도 적으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표의 절반 가까이가, 어떤 때는 절반보다 더 많습니다. 사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절반에 가까운 또는 절반을 넘는 국민들을 지지하는 이런 정치 세력은 사실은 국회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다 보니까 결국 상대방보다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되는 이 구조. 그동안의 오랜 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런 이분법적 이런 접근법, 그 다음에 아직 정책 정당으로는 진화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기득권 앞에서는 뭐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결국 내가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서 뭔가 좀 선택을 받는 것보다는 결국 상대방보다 한 표라도 많으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싸움에 몰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민생 문제를 정말 유능하게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싸움을 위한 싸움. 결국 싸움 잘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이 강성이 각 당의 여론을 이끌어 나가게 되고, 각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경청되지 못하고 탄압하고,
눈치 보면 살아야 돼.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각 당내에는 굉장히 이 전체주의적인 이러한 좀 분위기가 지배를 하고 막 강성 팬덤이 각 당을 이끌어 나가고 양 당은 서로 적대적으로 싸우는 그 속에서 국민은 실종되는 이 상황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다들 느끼겠지만 뭐 경기 침체, 네, 고금리, 고금리. 고물가 고물가 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보면 기후위기, 그렇죠.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네, 청년 문제, 또 국내 같은 경우 안보 위기, 네, 전쟁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네, 있는데 네. 이런 국가적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를 좀 정치가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네, 자기들끼리의 그런 유불리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고 싶습니까? 지금 정치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공공성 상실의 정치다. 그 다음에 기득권 정치다. 그리고 각 당을 보면 이 헌법상의 이런 공적 기관인 정당을 사당화시킨다. 또 팬덤 정치한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 국민의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 나가면서 국민을 좀 통합해 나가는 이게 정치의 역할인데 결국에 이 권력 경쟁,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권력을 쥔 자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는 국민과 동떨어져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요즘 정치 뉴스를 잘 안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정치 냉소가 굉장히 만연해 있고 그래서 이런 기득권 정치와 이 정치 냉소의 만연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훨씬 정치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결국 이제 국민의 삶이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뭐 물가 인플레부터 시작해서 기후 위기 또 안보 위기 뭐 세계 어느 나라보다 사실 한반도가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크고 오히려 더 한 발 두 발 더 앞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정치가 그런 국민의 삶과 유리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큰 위기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정치권의 흐름을 보면 선거제도가 뭐 촛불전국 네, 이전으로 네, 20대 총선이죠. 네, 그리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네. 지금 선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내년 4월 달이면 선거를 해야 하는데 네. 선거구도 좀 획정이 안 돼 있어요. 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원래는 1년 전에 선거국 획정을 다 해야 되니까 이제 선거제도나 이런 문제들도 미리 좀 합의를 해서 선거구도 획정을 해야 출마하는 사람들도 뭐 선거 활동도 준비도 하고 한 1년 정도 유권자들도 사실은 좀 평가할 시간을 가지고 이럴 텐데 지금 봐서는 뭐 올해 안에 또 선거구 획정이 될까? 선거 앞두고 뭐 직전에 또 되지 않을까? 예전에 뭐 여러 번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거대 양당이 이 선거제도를 오히려 그 양당의 이익에 맞춰서 서로 좀 합의해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오히려 지난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록 불완전하고 유성정당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이전의 병립형보다는 훨씬 더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는 이런 진일보한 선거제도조차 지금 후퇴할 지경에 있습니다. 특히 국회 의석수 300석은 두 당이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구 253석과 비례의석 47석도 두 당이 합의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역구는 소선거제도로 뽑는다 합의한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쟁점은 뭐냐면 비례의석 47석을 어떤 방법으로 뽑을 거냐 이런 건데 지금 이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47석 자체가 준연동형 그러니까 각 당의 지지율의 전체 300석을 기준으로 물론 딱 300석은 아닙니다. 무소속이나 그 의석 할당 정당이 아닌 정당이 추천한 이런 당선자는 빼고 300석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정당의 지지율을 곱해서 그 절반의 의석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 준연동형이 가지는 장점은 뭐냐면 이 소선거제도가 가지는 이런 사표 문제 별로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의석수는 엄청 쏠리잖아요. 그렇죠. 특히 영호남 가면 정말 다 일당 체제. 일당 체제가 됨으로써 정치가 실종되고 뭐 무능부패로 흐르는 거는 뭐 영호남
여러 사건들을 보면 너무 잘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합의가 안 되면 지금 선거제도라도 그대로 놔두면 좋겠는데, 준연동형을 했을 때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제 뭐 위성정당을 만들 거고, 그래서 또 비례를 또 챙겨갈 거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선거제도를 놔두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 거냐, 아니면 이 선거제도를 아예 병립형으로 바꿀 거냐, 과거로 회귀하는. 네, 과거로 휴게할 거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민주당 의원들 중에 75명이 연서명을 해서 현재 이 선거제도를 그대로 놓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자, 이렇게 연서명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 또 이탄희 의원, 뭐 김두관 의원 등등, 또 민주당의 좀 양식 있는 여러 분들 같은 경우에 병립형으로 과거를 회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인터뷰를 한 거에 보면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결국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면 앞으로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독주를 막을 수 없다. 그렇지. 이렇게. 어쨌든 저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독주를 막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멋지지 않더라도, 또 약속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길게 보면 손해더라도 내년 선거 때 어쨌든 일당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건 뭐냐면 47석 비례의석 중에 절반은 어쨌든 뭐 국힘 쪽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뭐 3, 4석 정도 된다고 보면 그 의석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 의석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고 싶은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은 뭐 윤석열 정부 국힘과 정말 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누구를 위해 싸워야 됩니까? 국민을 위해 싸워야 되는 건데, 윤석열 국힘하고 싸운 것이 지금까지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싸우려면 그 비례의석 47석의 절반 정도라도 보다 좀 국민의 그 정당 지지의 뜻에 따른 그 다양한 정당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그 양당의 어떤 싸움판, 이것을 정책 경쟁의 판으로 바꿀 수 있는, 이렇게 열어놓고 지역구로 가게 되면 이번에 민주당이 과거를 휴게해버리면 좀 개혁적이나 진보적인 사람들 민주당에 실망해가지고 지역구 오히려 득표율이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멋지지도 않고 지는 선거로 가는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눈앞에 작은 이 욕심 때문에 또 크게 또 소탐대실 하지 않나. 지난번에도 그 준연동형 통과시키고 나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든다는 핑계를 들어서 민주당이 윤석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180석을 얻었습니다만은 결국 그 뒤에 계속 문제가 생겨서 의석대로 점점 줄어들고, 역할은 역할대로 못하고, 지금 왜 와서 보면 두 당의 싸움판 말고는 남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크게 멀리 보고 국민을 믿고 지금까지 오히려 개혁의 성과로 된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선거제도 유지를 하면서 향후에 오히려 힘을 넓게 합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그게 또 민주당 승리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 원래 의원총회를 해서 선거제도 문제를 정리하기로 했는데 연기됐죠. 이걸 또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내부 의견이 복잡하다는 건데, 지난번 그 위성정당 만들 때는 민주당 내부에 그나마 그런 소리도 없어서 제가 정말 섭섭했거든요. 제가 기대하는 민주당 내부에 그래도 괜찮은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유지해야 된다,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을 한 뭐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내주고 계셔서 한번 희망을 걸어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뭐 이준석 신당, 뭐 조국 신당, 네. 금태섭 신당, 네, 정의당 선거연합, 네, 정의당 유호정, 장혜영 의원의 세 번째 권력 등 네. 많은 신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이런 움직임이 정치 지형의 변화를 좀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여러 신당 그룹들 중에 양형자 신당 그룹만 빼놓고는 다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얘기들을 들어보고 오히려 이 정치의 판이 좀 바뀌는데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토론들을 다 해보고 있는데, 이런 신당 그룹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이유는 현재 적대적 양장제도가 그만큼 문제가 많다를 저는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국민들이 봤을 때 아이 두 당 잘하고 있는데 무슨 신당이야, 이러면 신당이 뭐 나와봤자잖아요. 근데 적대적 양장 구조가 문제가 많고, 또 각 당내에서 그만큼 좀 막 강한 목소리만, 서로 싸우는 목소리만 듣다 보니까 각 당내에서도
도대체 여기에서는 어떤 뭐 다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토론도 안 돼. 이제 이런 답답함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신당그룹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현재 봤을 때는 신당그룹이 제가 볼 때는 다 2% 부족해요. 사실 정당 하나 제대로 창당해서 이 정책 정당으로 진화시킨다는 게 굉장히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 부족하고, 또 신당그룹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연동형 하에서 만약에 준연동형 유지가 되면 그래도 어쨌든 한 절반 가까운 47석의 절반 가까운 의석 정도는 민주당이 유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한 새로운 신생정당이나 이 소수 정당들이 열리는 거잖아요. 비례정당을 만드는 흐름이죠. 뭐 유성정당 아니라고 본인들이 얘기하지만 이를테면 뭐 조국신당, 또 송영길 신당, 뭐 이런 신당들은 전부 다 사실 비례정당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20 몇 석 중에 몇 석을 얻겠다 이런 거예요. 3% 이상만 얻으면 300 곱하기 3하면 9석이잖아요. 그렇죠. 그 절반을 보장하는 거니까 4석 내지 5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랬던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동안에 어떤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이 정말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국민들이 조국 신당을 만들면 어떤 의미든지 표를 줄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는 10%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300석에 10%면 30석 나누기 하면 15석이잖아요. 15석. 우리 한 15석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비례를 목표로 신당을 만드는 그룹들은 사실은 다 주저앉을 거고, 또 이제 어떤 그룹들이 있냐면 그래도 정치의 판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룹들도 제 눈에는 보입니다. 어떤 의미든 일단 다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건 어느 정당은 선이고 어느 정당은 악이고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지금은 구조적으로 서로 양 당이 그저 그냥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도 선거제도지만 양당의 구조가 아니라 적어도 한 3당의 구조가 형성이 돼서 이 싸움판이 아니라 정책 경쟁의 판으로 이 국회와 정당 구조가 바뀌어야 앞으로 정치가 바뀝니다. 오히려 그러한 좀 긴 시야를 가지고 이번에 국민들이 보셨을 때 그동안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좀 3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 이후에는 국회에 20석 이상의 교섭단체가 3개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의 싸움판이 아니라 정책 경쟁판이 되도록 한번 이렇게 힘 한번 합쳐봅시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서로 뭐 당이 다르고 역사가 달랐더라도 이런 큰 뜻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합의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최소 강령과 최대 연합을 우리가 이렇게 실현을 해서 정치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를 드리면 내가 볼 때는 교섭단체 될 거다. 이렇게 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찾아오는 그룹들이 있어요? 예, 찾아오는 그룹도 있고 제가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현재 우리 손문선 우리 의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그룹들 말고도 제가 볼 때 12월 달에는 더 굵직한 흐름들이 생길 겁니다. 전북 지역과 익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현재 상황을 보면 이렇게 무투표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되면 뭐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선거날 투표장 가야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민주당 외에 소수정당 출마자도 별로 없고, 뭐 네. 갑은 진보당의 정건희 위원장이 좀 출마를 했지만 네. 나머지 익산 을 같은 경우도 좀 출마자가 보이지가 않아요. 네. 전주 쪽이나 뭐 군산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네. 이러다가 진짜 유권자들이 투표장 가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 있죠. 뭐 익산 선관위에서는 을 쪽에 권태홍도 출마한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선관위 출마 예정자. 네, 선관위 출마 예정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적대적인 양당 구조, 그 다음에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한 표만 많으면 당선되는 이 제도 때문에 사실은 호남에서는 양당의 후보가 아니면, 특히 이제 호남에서는 민주당의 후보가 아니면 사실 경쟁이 의미가 없는, 결과가 뻔하다. 네네,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경선이 곧 본선 후보를 결정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 이게 아주 오래된 지금 셈법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선거 구조와 이러한 정당 제도의 결과, 결국 호남에서는 독주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정치에 있어든 경제에 있어서든 정치 민주화의 최대 적은 사실은 정치 독점입니다.
경제 민주화의 최대 적은 역시 경제 독점입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도 이 경제 독점은 이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적으로 악으로 취급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어 구조를 놓고 있는데, 우리 호남의 이 정치 독점이야말로 호남이 지역 소멸, 그 다음에 뭐 청년 문제, 저출산 문제, 뭐 양극화 문제, 오히려 대한민국 내에서도 또 이제 굉장히 더 어려운 어렵죠. 지역인데, 이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총선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는 실효적인 3당 체제가 형성이 되고, 만약에 그런 실효적인 3당 체제가 형성이 되면 전국에서는 말 그대로 여야가 제대로 좀 경쟁하는 그러한 좀 경쟁 체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익산 전북의 발전은 정말 위험하고, 이 지역 소멸 앞에서 결국 이 기득권 정치가 그냥 자기 그 권력 경쟁하는 모습만 정말 그 안타깝게 쳐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뭐 제가 질문할 내용은 다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네. 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시민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치가 정말 많은 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제도, 예산, 많은 걸 결정하고, 또 이제 그런 결정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특히 이제 우리 익산 지역사회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숙제가 많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정치 독점은 민주당의 정치인들에게도 매우 해로운 제도이고,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도 매우 해로운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과 싸우기 위해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밀어줘야 돼. 이건 얘들 군사독재의 또 논리입니다. 이제는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정치인들이 좋은 비전과 좋은 정책을 가지고 시민들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자꾸 그런 장을 시민들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게 저는 익산과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좀 정책 경쟁 구도, 정치 경쟁 구조가 되도록 시민들께서 조금 더 살펴주시면 저희 미래에 그래도 더 다양한 목소리, 더 다양한 비전, 그 다음에 더 많은 어떤 좋은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권태용 전 정의당 사무총장을 모시고 정치 현실과 앞으로 계획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참견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